반갑습니다. 인간 심리의 발달, 영학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발달 이론에서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이론과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배웠는데요. 프로이트의 이론에 따르면 영아기는 구강기에 해당하고 에릭슨의 이론에 따르면 신뢰대 불신 단계에 해당합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구강기는 리비도가 구강에 집중되는 시기로서 입, 혀, 입술을 통해 젖을 빠는 데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기는 아직 주변 환경이나 타인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시기이므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과 자기의 자아도취 욕구가 매우 강한 시기입니다. 이때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과잉 충족되는 경우 고착된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어도 구강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즉, 구강기적 성격이 됩니다. 아동이 성장하면서 각 발달 단계의 욕구를 적절히 충족하면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자라는데요. 욕구가 과잉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못할 때 그 발달 단계 고착 성격이 형성됩니다. 구강기 욕구가 과잉 충족되면 의존적 성격이 되고 구강기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손가락 빨기, 손가락 물어뜯기, 과식과 과음, 지나친 음주, 흡연, 약물 남용 등이 나타납니다. 에릭슨에 의하면 0세에서 1세에 해당하는 1단계에서 영아는 최초의 사회적 관계인 어머니를 통해 신뢰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즉, 이 시기에는 오로지 엄마의 보살핌에 의해서만 생존이 가능한 시기이므로 엄마가 나의 욕구를 얼마나 민감하게 알아채고 만족시켜 주느냐에 따라 어머니를 신뢰하게 되고 어머니와 형성된 신뢰를 세상에 대한 신뢰로 확대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때 엄마가 영아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 혹은 거부하는 경우에 영아는 좌절하고 불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형성된 불신감이 자라나면서 계속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어머니의 민감한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배가 고프거나 기저귀가 젖었을 때 민감하게 영아의 요구를 알아차려서 반응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형성된 신뢰감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 형성이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애착의 발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애착이라는 용어는 볼비가 영아와 어머니와의 유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최초로 사용하였습니다. 애착의 뜻은 어떤 대상에 대해 몹시 끌리거나 정이 들어서 지극히 아끼고 사랑한다는 뜻으로 영아가 양육자 혹은 특별한 사람과 맺는 친밀하고 강력한 정서적 유대 관계를 뜻합니다. 영아는 처음에는 상대가 누군지에 따라 차별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점차로 자신과 친숙한 사람에게 특별한 애착을 발달시킵니다. 여기서 친숙한 사람이란 영아를 보호해주고 보살펴주는 주 양육자의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이 시기에 주 양육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애착이 발달되고 이 시기에 형성된 애착은 이후 성장하며 맺게 되는 다양한 사회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애착 발달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에는 정신분석 이론, 학습 이론, 인지 이론, 동물 행동학 이론 등이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의하면 구강기의 영아는 입을 통한 활동에 집중하고 이로부터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무엇인가를 빨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데요.
엄마가 영아에게 젖을 물린다든지 음식을 입에 넣어줌으로써 이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영아는 양육자에게 애착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음식은 애착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프로이트의 이론에서는 애착을 찬장에 있는 음식에 비유하여 애착의 찬장 이론이라고 합니다. 에릭슨도 음식이 애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지만 음식보다는 양육자와의 신뢰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양육자가 일관되게 영아의 필요에 적절하게 반응을 하면 신뢰를 얻을 수 있지만 비일관적으로 반응하다 보면 불신이 형성되어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학습 이론에서도 음식은 애착 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정신분석 이론과는 다르게 학습 이론에서는 애착이 조건화를 통해 형성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애착의 조건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영아에게 음식을 주면 영아는 항상 즐거워합니다. 여기에서 음식은 무조건적 자극으로 항상 영아에게 즐거운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때 양육자가 음식을 영아에게 주면 양육자라는 중성 자극이 음식이라는 무조건 자극과 연합하게 되어 즐거움이라는 무조건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조건화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음식 없이 양육자만 보더라도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할로우와 진멈에는 애착 형성에 있어 음식과 촉각 중 무엇이 더 중요한 요인인지 살펴보기 위해 새끼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는데요. 그 실험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애착 이론의 선구자로 알려진 해리 할로우 박사는 1950년대 갓 태어난 새끼 원숭이를 대상으로 획기적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안에 철사와 헝겊으로 만든 원숭이 모형을 놓고 새끼 원숭이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철사 모형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유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젖을 다 먹자마자 천으로 만든 모형에 달라붙어 이곳에 18시간 동안 머뭅니다. 먹이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보살핌을 택한 것입니다. 공포 상황에서도 새끼 원숭이는 곧장 헝겊 원숭이에게 달려갑니다. 이는 먹이보다 부드러운 접촉과 위안이 애착을 느끼는데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영상에서 보면 갓 태어난 새끼 원숭이를 어미와 격리시킨 후 2가지 유형의 대리모가 있는 우리에 두고 약 6개월간 관찰하였습니다. 한 대리모는 철사로 만들어졌고 다른 대리모는 온몸이 푹신한 천으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새끼 원숭이는 영상에서와 같이 천으로 감싼 대리모를 철사 대리모보다 훨씬 더 선호하였습니다. 심지어 철사 대리모가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도 새끼 원숭이는 철사 대리모보다 천으로 감싼 대리모를 선호하였습니다. 이처럼 접촉으로부터 얻는 위안을 접촉위안이라고 합니다. 할로우는 이 실험을 통해서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음식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인지이론인데요. 인지이론에서는 영아의 기본적인 인지 발달이 이루어져야 애착이 형성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낯선 사람과 친숙한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대상 영속성 개념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대상 영속성 개념이 없는 아기는 애착 대상이 시야에서 사라지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애착 대상과 안정된 관계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7개월에서 9개월이 되어 대상 영속성 개념을 획득하면 비로소 애착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동물 행동학 이론입니다. 동물 행동학 이론은 오늘까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애착 이론인데요. 이 이론은 로렌즈의 각인 연구에서 처음 시작되어 볼비의 애착 이론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로렌즈는 어미를 따라다니는 새끼 오리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각인이 학습된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일어나는 행동이며, 이러한 각인 현상은 어린 새끼들이 어미 옆에 있으므로 생존을 보호받고자 하는 선천적인 특성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오리들이 생존을 위해 어머니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영아도 미소 짓기, 매달리기, 울기 등의 행동을 통해 양육자의 보살핌과 보호를 이끌어냅니다. 이러한 영아와 양육자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애착이 형성되고 발달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자가 영아들의 반응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 영아의 선천적인 행동은 약해지고 결국 애착 형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애착 연구의 대가인 볼비에 따르면 인간도 부모와 애착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데요. 영아는 울거나 웃으면서 양육자의 관심을 끌며 매달리는 행동을 통해 양육자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부모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필살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귀여움입니다. 아기와 성인의 외모에서 특별히 다른 점은 이 귀여움인데요. 넓은 이마, 토실토실 살찐 볼, 둥근 얼굴이 귀여움을 느끼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인간뿐만 아니라 토끼와 강아지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아의 귀여운 특징들은 큐피 인형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큐피 인형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큐피트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인형인데 토실토실 살찐 볼, 부드럽고 둥근 윤곽이 특징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종의 동물 새끼는 오른쪽의 큐피 인형과 같이 넓은 이마, 살찐 볼, 큰 눈 등 사랑스러운 모습을 갖추고 태어납니다. 이처럼 귀여운 특징을 통해 양육자의 사랑을 이끌어내는 현상을 큐피 인형 효과라고 합니다. 존 볼비는 원래 정신분석학자이지만 2차 세계대전 후 전쟁과 혹은 시설에서 자라는 아동의 발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들을 면밀히 관찰한 결과 시설 아동이 정신지체, 정서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요. 그는 영아기 때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수립하지 못한 경우 심리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그는 인간의 애착 형성 단계를 설명하였는데요. 전 애착 단계, 애착 형성 단계, 애착 단계, 상호관계 형성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전 애착 형성 단계입니다. 출생 후부터 6주까지의 시기를 뜻하는데요. 이 단계의 영아들은 어머니의 냄새나 목소리에 반응을 보임으로써 어머니를 감각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아기들은 애착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이므로 부모가 아닌 낯선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웃음을 보입니다. 다음 단계는 애착 형성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생후 8주부터 8개월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 영아는
자신에게 친숙한 사람과 낯선 사람을 구분하여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를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어머니를 보고 더 많이 웃거나 미소 지으며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옹알이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낯선 사람과 친숙한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과 혼자 남겨져도 어머니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분리불안을 보이지 않습니다. 즉, 아직까지도 분명한 애착 관계는 형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애착 형성 단계입니다. 생후 8개월부터 18개월까지의 시기입니다. 이 단계의 영아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증거가 바로 분리불안입니다. 기기와 걷기가 가능해진 영아는 어머니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매달리고 따라다니며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어머니와 떨어지게 되면 매우 불안해하는 것이 바로 분리불안인데요. 이 분리불안을 보임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분리불안은 모든 문화권에서 보여주는 영아기의 보편적인 행동 양상이며 12개월 전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14개월에서 16개월에 급증하고 18개월 정도까지 지속되다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분리불안은 영아가 대상 영속성을 획득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대상 영속성을 빨리 획득한 영아일수록 분리불안은 빨리 시작됩니다. 2세 정도가 되면 영아는 언어와 정신적인 표상이 발달하면서 어머니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결과적으로 분리불안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 단계에서 영아는 부모의 감정이나 동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부모의 상태에 따라 자신의 애착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즉, 요구와 설득을 통해 어머니와 협상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머니의 행동을 수정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언어와 인지가 발달한 이 시기의 영아는 어머니가 말도 없이 외출하면 울면서 어머니를 찾습니다. 그러나 언제 돌아오는지 설명하고 없는 동안 블록놀이를 하고 있으라 하든지 돌아오면 동화책을 읽어주기로 하면 영아는 분리불안을 덜 느끼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볼비의 주장은 유아의 애착 유형을 연구한 에인스워드의 이론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영아의 애착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에인스워드는 8가지 에피소드로 된 낯선 상황을 실험하였습니다. 낯선 상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부모와 영아는 아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의자 2개를 비치해 놓은 놀이방을 소개받습니다. 3분 동안 부모와 아기가 놀게 합니다. 3분 뒤 낯선 여성이 들어와 부모와 아기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머니는 나가고 낯선 여성이 의자에 앉습니다. 아기가 불안해하면 낯선이가 아기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안심을 시켜줍니다. 3분 정도 뒤 어머니가 돌아와 영아를 반기거나 달랜 후 다시 놀이를 하도록 합니다. 그 사이에 낯선 사람은 방을 나갑니다. 다시 어머니가 방을 나가고 낯선이가 들어와 불안해하는 영아를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가 돌아와 영아를 반기고 안아줍니다. 이 실험에서 영아는 크게 4가지 유형의 반응을 보이는데요. 영아의 반응에 따라 애착의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안정애착 유형인데요. 이 유형의 영아는 어머니를 안전기지로 삼아 환경을 탐색합니다. 낯선 사람보다 어머니를 뚜렷하게 선호하고 주위의 환경을 탐색하기 위해 어머니로부터 쉽게 분리됩니다. 어머니가 실험실 밖으로 나가면 울기도 하지만 대안적인 유연을 찾고는 능동적으로 탐색을 시도합니다. 어머니가 돌아오면 영아는 즉각 울음을 멈추고 어머니를 반기며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쉽게 편안해합니다. 아이와 부모 사이에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잠시 떨어져 있어도 부모가 곧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변을 둘러보고 낯선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기의 65% 정도가 이 안정애착에 해당됩니다. 부모가 영아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주고 안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주는 경우 영아는 안정애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불안정 회피애착입니다. 불안정 회피애착은 어머니에게 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방을 떠나도 불안해하거나 울지 않고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도 안기려 하지 않는 등 무시하거나 회피합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추구하지 않으며 낯선 사람에게도 이와 유사한 반응을 보입니다. 아기가 어머니에게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어머니의 양육 태도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기중심적이고 강압적이면 아기의 요구에 민감하지 못하고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고 거부하듯이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자극을 받은 영아는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즐겁지가 않고 피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불안정 회피애착의 유형은 전체 아기들의 약 20% 정도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불안정 저항애착입니다. 이 유형의 영아는 어머니가 방을 떠나기 전부터 매우 불안해하며 어머니의 곁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탐색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방을 나가면 매우 당황하며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고 어머니가 돌아온 뒤에는 어머니와 접촉하려고 시도를 하지만 안아주어도 안정감을 느끼지 못해 화를 내는 등 양가 감정을 보입니다. 아기가 엄마를 갈망하면서도 거부하는 양가 감정을 보이는 이유는 부모의 일관되지 못한 양육 방식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때는 너그럽고 또 어떤 때를 화를 낸다면 어떨 때 부모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정 저항애착의 경우 전체 아기의 약 10에서 15%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혼란애착인데요. 이 유형은 불안정 애착 중 가장 심한 형태로 회피애착과 저항애착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혼란애착 영아들은 극단적인 혼돈 상태로 부모에게 접근해야 할지 회피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머니와 재결합했을 때 어머니가 안아주어도 얼어붙은 표정으로 있거나 먼 곳을 응시합니다. 또 부모에게 접근하다가도 다가오면 멀리 도망가고 피합니다. 이 유형의 부모들은 아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희생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심리적인 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기를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란애착의 경우 전체 아기의 5%에서 10% 정도입니다. 영아기에 영아가 부모와 형성하는 초기 애착의 질은 아동의 인지 발달과 사회 정서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앞에서 보았던 4가지 애착 유형 중에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 안정애착이죠. 안정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할까요? 우선 영아의 애착을 결정하는 것은 영아의 기질이다라고 보는 견해인데요. 이를 기질가설이라고 합니다. 앞 시간에 영아의 기질에 대해서 학습하였는데요.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반응이 느린 기질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기질에 맞는 양육 방식을 제공해야 아이와 좋은 애착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옳고 그름의 기준에 대해 엄격하게 가르치려고 할 때 아이의 기질이 예민하고 까다로우면 올바른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이런 경우 애착 형성에 방해를 받게 되겠죠. 영아의 기질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 특성 역시 애착 형성의 중요한 요건이 되는데요. 이를 양육가설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요구를 민감하게 들어주고 빠르게 반응하는 상호작용을 보여주면 아기는 부모를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모가 어떨 때는 열광적으로 반응하지만 또 어떨 때는 무시하는 등 일관성 없는 양육 태도를 보인다면 자녀는 혼란 애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혼란 애착을 형성한 영아의 양육자는 치료되지 않는 심리적 외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가 부모가 된 후 자신과 자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만일 엄마가 안정애착일 경우 불안정 애착을 가진 아기를 18개월 이후에 양육하게 되면 26개월쯤엔 안정애착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모의 성격적 특성과 양육적 특징이 아기와의 애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보통 아기와 엄마와의 상호작용이 아기의 애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엄마들이 아기를 전적으로 양육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엄마와 아기와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여성들이 직장을 가지고 사회 진출을 하게 되면서 엄마가 키우지 않는 아기들은 애착 형성이 어려운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물론 엄마와의 관계에서만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할머니가 아기를 키운다면 할머니와 애착 형성을 할 수 있고 아빠와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진다면 아빠와도 애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통해서도 애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엄마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는 것을 다중애착이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러 사람들과 다중애착을 맺는 경우 불안정 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수록 불안정 회피 애착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엄마가 직장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아기만 양육해야 하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호작용의 시간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적어서 불안정 애착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는 엄마의 죄의식과 더불어 불안이 자녀와의 애착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엄마가 잠시라도 아기와 시간을 보낼 때 충분히 애정과 신뢰를 보여주고 엄마가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에는 다른 사람, 예를 들면 보육교사와 안정애착을 형성하면 아동의 사회 정서, 집중력, 시청각 인지 등의 발달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재밌다 이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다시 한번 확인받고. 아기의 신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아기는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 혼자 잘 노는 거예요, 장난감을. 그런데 불안정 애착에도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제 많이 옮겨가죠. 엄마가 지금까지는 엄마랑 이제 감정 조율도 하고 즐거우면 또 다가갔다가. 솔직히 이제 집안일 이게 우선이고 제 일이 우선이고 나중에 아이를 이제 뭐 놀아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엄마가 아기의 요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응하지 못한 경우다. 엄마가 떠나고 혼자 남겨진 낯선 상황은 아이들에겐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도 동현이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불안함이 고조돼 엄마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동현이는 엄마가 들어오는 걸 보고도 무시하듯 회피한다. 엄마로부터 거절당했던 기억 때문에 엄마가 자신을 안아주고 진정시켜 줄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다른 경우도 있다.
엄마가 나가자 심한 불안감을 표현하던 지수. 정작 엄마가 돌아와 안아줘도 쉽게 달래지지 않고 엄마가 권하는 장난감을 뿌리치기도 한다. 아이가 울면 어떤 때는 반항하고 어떤 때는 무시하는 식으로 일관되지 않은 양육을 할 때 이런 행동을 보인다. 아기는 부모가 항상 반응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화가 나면 과장된 애착 행동으로 의사 표현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제 제 기분에 맞춰서 제가 막 기분 좋을 때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거 다 따라주고 하지만 조금 제가 이렇게 다운돼 있을 때는 아우 너 혼자 놀아 뭐 그럴 때도 있고 아우 하지마 엄마 힘들어 뭐 그렇게 애한테 제 감정을 이입시키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저항형과 회피형은 또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 회피형의 경우 자기 감정을 위로받아 본 경험이 없어서 자기 표현을 억제하고 혼자서 조절하려고 한다. 당연히 또래 집단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노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저항형의 경우에는 부모의 태도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어서 분노를 과장되게 표현한다. 또래 관계에서도 쉽게 화를 내거나 공격성을 보인다. 이처럼 초기에 형성된 애착은 이후 대인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와의 초기 관계가 이후 인간관계의 원형이 되는 것이다. What we find in peer relationships is that the child has expectations based on their early relationship with their parent. And those transfer to the teacher first in preschool, and then we see those transfer to their peer relationships. A sign of the dysfunction that really started very early in the foundations of that early attachment relationship that now is being played out in their peer relationships and really damaging how they're able to go about making friends with kids in school.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용서이가. 불안정 애착 가운데 가장 염려스러운 유형은 혼란된 애착인데 또래 관계에 있어 적대적이고 전반적으로 사회성이 떨어질 수 있다. 혼란된 애착 유형은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많이 나타난다. 그저 그냥 우유나 주고 이제 그런 정도로 이유식도 제대로 좀 못 챙겨주고 좀 하다못해 먹는 것도 좀 제대로 못 챙겨줬으니까 다른 건 더 못했죠. 이런 양육을 받은 아이는 낯선 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엄마를 찾았는데 엄마에게 선뜻 안기지 못하고 몸을 옆으로 돌린다. 혼란된 애착 유형 아이들은 울면서 엄마로부터 뒷걸음질 치거나 또는 팔다리를 뻗은 채 꼼짝 않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엄마가 안아줬을 때도 몸이 늘어지고 무기력해 위로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엄마가 과연 위로의 대상인지 혹은 또 다른 불안의 대상인지 판단을 못하는 것이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자기 기준을 세울 수 없는 아주 극심한 혼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은 두렵고 혼란되고 부모한테 이걸 다가가야지 엄마가 나를 반겨줄지, 아니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엄마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심한 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영아기의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지는 문제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여성 취업과 육아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을 생애 주기에 따라 연속성을 파악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경제활동 참여율이 하락하는 M자형 곡선이 지속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 연령대가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최근에는 30대 중반에서 후반 연령대까지의 여성들인데요. 이 시기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양육하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 동안 대책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양육을 위해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엄마가 전적으로 육아를 부담해야 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및 주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회가 발달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어머니가 아닌 타인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타인 양육이라고 하는데요. 타인 양육에는 조부모 양육, 육아도우미에 의한 양육, 기관보육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가족여성부의 연구에 따르면 보육기관보다 조부모 양육, 육아도우미 양육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조부모 양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부모 양육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타인 양육의 형태로 최근 여성의 사회 진출, 경제적 어려움, 보육시설의 부족과 더불어 노년층의 장수화로 인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조부모 양육은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으며 비용이 저렴하고 조부모와 함께 사는 손자녀들은 정서적 안정감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으신 조부모의 건강 악화와 양육 관련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육아도우미에 의한 양육은 개인적으로 도우미를 고용해서 양육하는 방식으로 영아가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수고나 적응의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고 공동으로 여러 아이들을 보육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에 따른 건강이나 안전상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시간에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도우미 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정부의 규제가 없기 때문에 양육자나 양육의 질 보장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관보육은 정부가 일정한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그 제시한 기준에 따라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양육 서비스의 질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육아도우미 비해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러나 공동 영아 보육으로 건강,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영아가 양육 장소로 매일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쟁점으로는 영아 조기 교육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도심지에서는 어릴 때부터 미리 교육을 받는 이상 조기 교육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생후 5개월부터 조기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영재교육, 영어교육 등의 이름으로 고액의 비용을 들여서 사전학습을 하는 것인데요. 나날이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대가 점점 하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조기 교육이 성행하는 것일까요? 좋은 대학을 졸업해야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부와 사회적 지위를 습득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 사교육은 학습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달 단계에 상관없이 부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으로서 오히려 영아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나아가서 뇌 기능에 손상을 일으켜 학습 능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가나다라도 잘 모르는 아이에게 영어나 중국어, 독일어 등의 외국어를 무리하게 학습시킨다면 아기가 그 외국어를 쉽게 습득하기보다는 스트레스로 인해 오히려 한국어조차도 습득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이 시기의 바른 학습은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기보다는 오감을 활용한 신체 활동 중심의 체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시기의 영아들은 감각 운동기이기 때문에 직접 보고, 듣고, 만지는 등의 체험을 통해 스스로 세상을 탐색할 수 있도록 흥미를 자극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너무 많은 기대로 영아를 압박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은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겠죠?